2006년판, 지은이 박경철. 경제 원리에 숨겨진 부자들의 투자 비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미래 사회에는 지식이 권력이라는 문구는 한 의과대학생의 머릿속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한 개인의 생각은 어떤지 참고하라. 세상의 다른 이치도 그러하지만 재테크와 같은 분야는 정답이 없다.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부를 늘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더 이상의 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지키고 이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월 수입 250만 원은 2006년 당시 금리 기준으로 세금 공제 후 7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즉 월 수입 250만 원은 자산 7억 원을 보유한 사람이 놀고 먹을 때의 이자 수입과 같다. 같은 식으로 1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현재 약 3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과 동일한 부가가치, 이자 수입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따로 저축하지 않는 한 그 직업을 그만두는 순간 유동자산이 순식간에 0원이 되어버린다. 현재 당신의 자산 가치는 얼마인가? 당신의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가, 상승하는가? 또 영구적인가, 한시적인가? 전문직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영속가치가 반영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들은 재테크는 곧 1차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노후와 은퇴에 대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나의 자산 가치에서 잉여 부분, 즉 나머지를 덜어내고 모으는 것에서 출발한다. 월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현재 2006년의 금리 기준으로 대략 77년간 저축을 해야 10억 원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저축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거나 노후 목표 자금을 낮춰서 5억으로 줄인다면 저축기간이 반으로 단축되어 35에서 40년이면 노후 대비에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자산을 늘리고 관리하는데 양의 개념이 아닌 비율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씩 세후 연 3%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양의 개념이라면 월 100만 원씩 세후 연 6%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 수단을 찾아보는 것과 세후 연 10에서 2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비율의 개념이다. 이것이 재테크의 기본적인 논거가 된다. 연 15%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재테크 수단에 투자할 경우 이론상으로 30년 만에 10억을 모을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세 가지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부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남이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라. 아니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산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면 안정적이고 오래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하는 일의 가치와 나의 생산성이야말로 중요한 자산 가치를 형성한다. 셋째, 은퇴 후 노후 자금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비율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재테크의 기본은 부가가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유목민에게 땅이란 그저 말에게 풀을 한번 뜯게 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없다. 그들에게 최고의 부가가치는 땅이 아니라 말이나 양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모든 부가가치의 원천은 작물을 생산하는 땅이다. 땅에서 얻어진 곡물의 양이 부의 가치를 결정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의 중심은 공산품으로 이동했고 토지는 공장을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향후 인구 감소, 인구 구조 변화로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급락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세대의 자산이 급속히 연금화 또는 기금화되어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부동산 비중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는 투자금융산업이 급팽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는 금융지식에 따라 부가가치가 분배된다. 실물자산의 가치보다 금융자산의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에 대한 이해이다. 땅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은 그 땅이 가지는 부가가치이다. 금리 역시 그 돈이 가진 부가가치의 가능성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그 시기의 경제 상황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였을 때 대출이자를 갖고도 평균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제구조라면 금리는 상승하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였을 때 자칫하면 손해를 보기 쉬운 경제 상황이라면 금리는 하락한다. 인류 역사가 진보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인류는 진보할 것이고 이 진보의 양만큼 어디서든 부가가치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것을 인플레라고 부른다. 땅을 놓고 이익을 다툴 때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상황에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와 금융을 다루는 능력에 따라 부가가치가 분배된다. 부자일수록 1%의 금리에 민감하고 복리의 힘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금리를 만만하게 보아서는 곤란하도 지난 100년간 가장 큰 수익률을 올려준 투자수단은 복리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의 순이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행위란 것, 그만큼의 위험을 안게 된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소폭 웃도는 금리에 대한 투자, 예금을 말하나 는 언제나 안전한 투자로서 조금이나마 지속적인 복리 이익을 가져다준다. 금리 지식이 부자를 만든다. 금리는 바로 매 순간 자산 가치의 가능성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잣대이며 시간을 사고 파는 결과이다. 즉 시간이란 곧 돈이다. 금리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시간을 주는 대신 받는 돈이다. 사회적 자산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저절로 증식하는 것이고 시간은 늘 인류의 자산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해왔다.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 가치는 항상 증가하는 반면 화폐의 가치는 이 실물 자산의 가치 증가분만큼 하락하게 된다. 이것이 곧 인플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의 실물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 평균 가치가 반드시 증가한다. 돈이란 가두면 가치가 떨어지고 흐르면 가치가 증가하지만 잘못 흐르면 전부 잃을 수도 있고 잘 활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 이자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빠른 발전 수단을 제시한다.
중세와 근대에서 발전이 더뎠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이자율을 죄악시했기 때문이다. 이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철학적이며 심오한 발명의 하나다. 한 사회의 경제 행위는 모두 이자율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자율 결정에 전 세계가 일희일비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가치를 늘리려는 인간들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이 이자율이다. 특히 부자들은 이자율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 부자란 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규정해도 별 무리가 없다.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는가? 대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훔쳐볼 때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낀다. 누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잠시 잊고 있던 부자에 대한 갈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머니게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마지막 불꽃의 화려한 유혹에 못 이겨 뒤늦게 뛰어드는 순간 머니게임은 끝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다. 노력하는 부지런함이 실제 IQ보다 더 커다란 능력이고 재테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교롭게도 내가 시작한 시점이 하필 꼭지였어. 참 운도 없지라고 위로해보기도 한다. 부자와 반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라. 부자의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다고 빈자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도 어렵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할까? 불안 자기 발전적이고 자기 팽창적이며 자기 방어적이다. 구심력을 발휘해서 주변의 재화를 빨아들이고 불가사리처럼 팽창한다. 부의 속성이 그런 것이다. 부자만의 특별한 투자 논리나 기발한 투자 기법,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부자만의 특별한 프리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는 스스로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 그것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소위 부자들을 조종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한다. 부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미 축적한 부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것이 정부의 정책과 금리이다. 그것들에 의해 자산 가치가 떨어질까 증가할까, 수혜를 입을까 항상 가늠해본다. 다시 말하는 부자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익만 보장된다면 최대한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부자가 되려는 이들은 금리 인하의 막바지 국면에서는 채권으로, 즉 상황이 악화되면 안전자산으로,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는 주식으로, 상황이 호전되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면서 팽창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다. 우리는 부자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되 부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부자처럼 사고하되 부자와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부자들의 행동 양식, 부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을 철저히 배척하고 이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하는 투자 방식도 철저히 배척한다. 부자는 인내심이 강하다. 부에 뇌동하지 않는다. 자신이 적정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시장에서 발을 뺀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다. 부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가치 혹은 가격이라는 것은 히말라야에서 굴러내리는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었다가 다시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가능한 거래 횟수를 줄이고 매입한 가격보다 오를 때까지 석 달이든 1년이든 버티는 것이다. 부자는 이런 논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자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다. 불필요한 비용은 피하려 들기 때문에 늘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 투자의 두 축 금리와 인플레이션.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이라는 주식 투자 모델이 있는데 이를 금리에 적용해도 된다. 금리에 따라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으로 반복하게 된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은 급증한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의 확정 이자율, 빼기 현재 금리이다. 사실 부자들의 속성에 가장 맞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주식할 때도 초우량 기업이나 배당 수익률을 충분히 보장하는 주식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부자들의 자금이나 법인들 뭉칫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우량주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2024년 2월 현재 빅테크만 더 크게 상승. 부자들의 투자 사이클은 개인보다 한 발 빠르다. 부는 부를 부르고 가난은 가난을 부른다. 또한 인플레는 자산 가치를 위협한다. 재테크는 노동자들이 화폐로 지급받은 임금을 어떻게 하면 인플레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인플레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공장과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 실물 자산은 인플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수단은 감가상각을 통해 떨어지고 자본가 역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획일적으로 특정 계급에만 불리한 제도는 아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대립과 공존을 반복하는 묘한 순환구조를 가진다.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는 가공의 화폐, 즉 채권을 발행해서 공공사업을 시작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다시 구매력을 높이고 늘어난 구매력은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를 유발한다. 그리고 또 이 인플레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의 구매 가치는 다시 하락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 만들어진 댐과 고속도로, 다리, 간척지 등은 사회적 자산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사회의 자산은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고용과 소비는 인플레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인플레가 노동자들의 자산 가치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것은 다시 생산과 투자를 늘리게 만들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가 유발된다. 그러면 다시 금리가 상승하고 투자가 움츠러들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WTO 체제와 FTA와 같은 자유무역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물가 상승 요인을 흡수했었다. 농산물이나 필수 소비재와 같은 제품들을 저임금 국가에서 싸게 들여오고 공산품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 없는 성장, 즉 골디락스라는 환경이다. 그러나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되면
이러한 물가 상승 요인을 흡수되지 않아서 물가 상승이 자주 자극될 수도 있겠군. 여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해진다. 결국 자산시장에는 거품이 발생하고 잔뜩 부풀려진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는 것이다. 금리 투자는 무엇보다 리스크가 없다. 이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돈만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플레만큼의 자산 가치를 까먹고 있는 사람이다. 실제 대부분은 투자 행위는 70%는 사실상 손실을 본다. 25%는 거의 본전이다. 5%만이 큰 이익을 본다. 우리가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최대 기대이익만 생각하고 기대 손실은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 별로 없고 부동산 투자 오래 해서 방 2칸 들린 사람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원래 돈은 궁둥이 무거운 사람이 굳힌 만큼 제 몫을 챙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망하는데 혼자 안 망하는 기쁨을, 시장이 폭락하는데 현금만 보유하고 있을 때의 기쁨을, 내가 보유한 주식만 오르는 때의 기쁨이 10배쯤 된다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라네. 인플레는 복리로, 금리는 달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금리 투자가 항상 수익을 안겨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위기도 있다. 또한 복리 효과를 누리도록 설계할 수만 있다면 금리 투자는 애써 모은 재산을 절대 갉아먹지 않을 투자수단이라는 기회도 있다. 인플레는 실시간 살아 움직이고 화폐 가치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하다. 매일 실시간으로 0.00001%라도 매일 가중된다. 복리의 경우에는 재투자 기간의 마술이 숨어있다. 복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재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원금이 커진다. 재투자란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지급받아 그것을 재투자하는 것이다. 3개월이나 더 짧은 기간마다 이자 받아서 재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이 크다는 뜻이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얼마나 자산을 얼마의 이율로 얼마의 재투자 기간을 정해 얼마의 기간 동안 투자하느냐에 따른 계산이 곧 현재 자산의 미래 가치이다. 거꾸로 미래에 받을 1억짜리 적금이 현재 기준으로 얼마 가치인지를 보는 것이 현재 가치이다. 이 개념들은 채권 투자에서 할인율을 결정하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예대 마진이 커진다는 것은 조만간 투자율이 슬슬 높아지면서 기업자 정신이 살아나거나 자산 투기적 성향이 서서히 일어나는 초기 단계임을 뜻한다. 이자율의 움직임은 보유 자산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재력가들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잣대가 된다. 금리가 낮다라는 사실은 거액 자산가들이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채권의 경우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만기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데 이것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 채권을 만기까지 소유하지 않고 중간에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률이라고 한다. 금리 하락기에 채권에 투자하면 이익이 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투자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까지만 망하지 않으면 된다. 채권은 실세금리보다 약간 비싼 고정 이자율로 산 것, 만기가 짧으면, 즉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채권을 매입해서 손해볼 위험이 적어진다. 반면 장기채 보유자는 투자기간 중 금리가 상승하여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단기적 금리 예측은 가능하지만 장기 상황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기채는 위험 프리미엄만큼 금리가 높아진다.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장기채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의 경기 상황은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단기채의 금리는 아주 낮은 상태에서 멈추고 장기채의 금리만 점점 높아지는 것은 지금 경기는 상당히 나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시장이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고 부른다. 또한 신용 스프레드가 있는데 부도 가능성이 없는 국고채와 부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 간 금리 차이로 평가한다. 이 차이가 커지면 미래의 경기 전망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채권 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나름대로 경기 전망을 하고 금융 메이저들 즉 부자들은 향후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지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자신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자산이란 배분이 중요하고 그것은 또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 즉 돈의 흐름을 꿰뚫지 못한다면 모든 투자 행위는 사상누각이다. 투자자란 스스로의 투자 철학이 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고 투기꾼은 왜 투자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아무 때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1999년에 주가 수익률이 100%가 넘는 종목이 수두룩할 때 가진 주식을 모두 팔고 채권에 투자했다면 당신은 훌륭한 투자자이다. 주식의 마지막 상승분을 놓쳤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부자가 될 소질이 다분히 있다. 나만의 논리, 최소한의 자기 논리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수익은 현재 실세금리와 세금을 같이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열심히 뛰어다닌 것이 손해를 보고 철학없는 투기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소비행위는 그 돈을 써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기에 자동차, 가구 등 가끔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사게 된다. 하지만 투자행위의 경우에는 매수자는 무조건 싸다고 생각해야 사고 매도자는 비싸다고 생각해야 판다. 그 외의 경우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돈을 버리는 경우이다. 투자의 기본 원리는 시세를 이해하는 것이다. 가격에는 현시세가 적정가지만 적정가라는 가격 자체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적 불균형까지 반영된 것이다. 여기서 심리적 불균형을 제외한 가격을 내재가치라고 본다.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등락하면서 심리적 흥분과 공포 그리고 균형을 반복하는 과정일 뿐이다. 시세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은 기본적, PR,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다. 에도시대 혼마 문해이사가 가격을 분석하면서 주목한 것은 사람의 심리였다. 이기는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가격 논리. 투자란 자산을 사는 것이고 내가 이익을 냈다면 누군가 그릇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상거래의 핵심은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정교 분포곡선을 이룬다. 중심이 이동하는 추세의 변화를 일탈로 가볍게 여기면
오판과 기업 파산 등의 엄청난 실패를 야기하기도 한다. 당신의 자산 관리나 투자도 무작정 돈을 버는 방식보다는 노후를 대비하여 우아하고 소박한 은퇴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현명한다. 알려진 정보라도 같은 정보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할지를 생각한다면 당신은 현명한 투자자다. 유용한 정보에는 4가지 전제가 있다. 내가 가진 정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달라야 한다. 정확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시의성이 있어야 한다. 투자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가격의 평균치와 타인의 판단을 고려하는 것이다.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아직 멀었다는 사람과 괴리가 크다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둘의 간극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부류의 차이는 앞으로 거래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어딘가에서 일치하려면 지난 10년간의 가격 평균이 지난 5년간의 가격 평균에 영향을 받게 되는 시간, 즉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정점은 아직 멀었어라고 말하면 모두가 매수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미 매수를 한 포지션이기에 아무도 더 이상 멀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거래의 임계점이다.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먼저 인지부조화 상황을 경계하라. 내가 가장 합리적이고 내 판단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가진 정보를 평가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주시하라. 의견을 듣고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거래 자체를 주목하라. 거래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해야 하고 거래가 많다는 것은 곧 어떤 상황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신호이다. 주식의 경우 가장 큰 위험은 해당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라는 말 속에는 그동안 망해버린 수많은 기업의 소멸가치가 빠져있다. 인플레는 전체 가격을 대표하지만 주가지수는 중간에 사라진 수많은 기업 빼고 결국 살아남은 기업만의 결과이다. 그래서 기업이 100년간 살아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인플레를 훨씬 능가하는 수익을 거둔다. 부동산은 변하지 않는 고정자산이므로 다르다. 대개 인플레를 넘어서지 못한다. 주식은 철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통화와 금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주가가 결정되므로 이자율보다 높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기업이 금리 이하의 수익이 지속되면 파산할 것이고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면 기업 가치는 영속적이고 커질 것이다. 따라서 살아남은 기업의 주가는 인플레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다. 지금은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이 순간 살아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한 것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려면 최소한 시장 평균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안목과 능력에 달려있고 어떤 투자 수단을 택할지도 선택이다. 또 한 가지 주식의 유리한 점은 기업의 현재 가치는 그동안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환원된 가치를 제외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고스란히 과외소득이다. 아파트와 같은 투자 수단은 부가가치 없다? 주식 거래의 차익은 기업의 배당과 성장성에 대한 가격 매김이다. 짧게 보면 영업이익률이나 주당순이익, EPS 등으로 환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가치, 즉 인플레와 성장 프리미엄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 투자는 이익을 낼 확률이 크지만 이때의 전제 조건은 기업이 내가 투자하는 동안 최소한 존속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자산의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른다. 곡물 투자의 기본은 생존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균형 유지 능력을 믿는 것이다. 모든 자산을 장기간 관찰해보면 놀랍게도 적절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의 한계 국면에 이르면 대체물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수요가 한계에 이르면 공급이 줄어든다. 미술품은 금처럼 반영구적 가치를 지니며 소멸의 위험이 없다. 그리고 안전자산의 프리미엄을 가짐으로 인플레율과 비슷한 패턴을 그린다. 석유의 경우 역시 한정적인 재화이지만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대체 자원의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커마더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대체로 옳다. 인플레상의 이익을 보장하고 장기적 리스크는 주식이나 기타 자산보다 훨씬 적다. 결론을 내리면 부동산 투자나 상품 투자는 안정성을 담보하지만 인류가 보유한 자산 가치의 평균 상승을 그대로 따른다. 주식은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지만 대신 소멸 리스크가 크다. 보통은 복리예금에 투자하거나 이런 자산들에 투자하거나 결과는 비슷하다. 하지만 인간 심리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투자하려고 한다. 장기 투자의 최우선 순위는 금리 투자. 토지에 대한 장기 투자는 필연적으로 금리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장기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가 시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자본시장은 과학과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속도를 붙여간다. 금리란 유동성의 크기이며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용기의 또 다른 표현이다. 무엇인가에 투자할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는 금리로 표현되고 당시 유동성의 크기 역시 금리로 나타난다. 장기 투자의 최우선 순위는 금리 투자를 기준으로 한다. 금리 투자는 곧 인류의 자산 가치의 평균에 대한 투자이다. 금리에 투자한다. 예금인가? 는 것은 부동산, 실물 자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고 달리 모든 가능성의 평균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위험에 대한 노출도의 차이이다. 평균인 금리가 아닌 특정한 투자 수단인 주식과 부동산을 선택할 경우에는 결국 비싼 거래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예적금에 대한 장기 복리 투자는 반드시 이익이 나고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가능성의 평균에 투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투자보다도 수익률이 높다. 레버리지는 그것을 활용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신탁이다.
하지만 꼭 기억해 둘 것은 틈만 나면 자신을 폄하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얕잡아보라. 자신을 거꾸로 세워 털어보고 스스로를 혹독하게 비판하라. 장기 투자의 강점은 시세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최상, 중립, 최악의 국면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기간 이익을 공평하게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일 뿐 반드시 좋은 투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ROE, 자기 자본이익률, 이 금리 이상인 회사에 투자하거나 금리보다 높은 순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가 당신이 처음 생각한 조건을 충족시켜준다면 끝까지 그 회사와 동행하라. 그것이 장기 투자이다. 대리 경영하는 것이며 내가 주주로서 회사의 영업가치와 자산에 주목하는 것이다. 경제가 커지는 파이와 동행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장기 투자는 플러스성 게임이다. 물론 줄을 잘못 서면 마이너스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단기 투자는 다르고 승리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폭탄 돌리기가 된다. 모멘텀의 의미. 가격에서 일종의 가속도 원리를 도입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물리학에서 F=ma,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하고 결국 가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강하다는 의미. 가격 역시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면 가격의 힘이 큰 것이라는 전제이다.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고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리는 지속적인 성향을 이용한 투자가 모멘텀 투자이다. 단기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 정점은 항상 모두가 추가 상승을 믿어 의심치 않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유동성이 폭증해서 한계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유입 자금이 없어지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으로 인해 금리는 점점 인상된다. 룸살롱은 흥청거리지만 어느 누구도 내일의 시장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 가격이 정점의 가격 상승은 둔화되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의 급증이다. 시장에 풀릴 자금이 바닥나면 기존의 자금들이 폭탄 돌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A를 팔아 B를 사고 C를 팔아 D를 샀거나 등등의 일이 빈번해진다. 자금 회전율이 급증하고 신규 자금이 아니라 기존 자금의 폭탄 돌리기로 이루어지고 손바뀜이 빠르게 일어난다. 기존 자금은 거래 비용, 레버리지 등을 빠르게 소진되어 간다. 눈앞에 불이 붙은 폭탄이 돌아가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면 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아니면 설비를 증설할 것이다. 소요되는 자금은 증자를 통해 조달할 것이다. 주식수가 늘어나고 자본금이 증가하며 주당 순이익은 다시 떨어지고 실제 주식 거래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은 빠른 속도로 설비 자금으로 전환된다. 주식시장의 선순환이지만 가격에서는 악몽이다. 단기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단기 투자자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고 장기 투자자들은 파이가 커지는 국면까지 기다려서 파이가 커지면 여유 있게 나눠 가질 수 있다. 물론 파이가 커지는 국면과 회사를 골라야 한다. 초심자자의 행운이 불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모든 개인 투자자는 투자 시점을 경기 고조기로 선택하게 된다. 그 때문에 거의 대부분 초기익을 내게 된다. 시장은 항상 초심자에게 미소를 짓는다. 이때 조심스러운 초보자의 모습에서 거만하고 도도하며 승리자의 기름진 표정으로 바뀔 때쯤 행운의 여신은 사라지고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단기 투자의 함정이다. 장기 투자는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 감당 범위와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위험 순위에 따라 자산을 배분한다. 장기 투자는 계획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손해 또한 이미 예측한 범주의 것이다. 기대와 위험은 반드시 인플레와 금리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고 금리를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즉, 금리가 상승하면 위험을 줄이고 금리가 하락하면 기대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로마가 무너졌듯이 미국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다. 다만 언제인지 예측할 수 있을까? 변화하는 주식시장. 내가 가진 자산을 2배로 키우려면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까? 주식, 채권, 부동산, 배당 앤드 주식 투자. 답은 정해져 있다. 젊은 세대들, 현 세대들이 언제라도 대응하기 쉬운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런 측면에서 금융자산,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실물 자산마저도 펀드나 간접 투자 상품을 사는 것이 옳다. 실물 말고는 ETF를 사자. 또한 연기금이 살아남기 위해 수익률 전쟁을 벌이면 필연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채권 수익률로는 더 이상 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학교는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공격적 투자 수단들을 재단이나 공익법인들에서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과거 강력한 증시 상승기는 언제나 금리가 하락하고 인플레가 낮은 상황에서 기업 실적의 호전이 맞물린 경우에 이루어졌다. 세계 자산시장 붐은 저금리, 저인플레 구조에서 온다.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가 된다. 증시 상승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 환율 문제. 한 나라의 성장이 무역 수지 흑자로만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거품이 발생한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무역 흑자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무역 흑자는 원화의 강세를 불러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2000년쯤 IT 거품이 꺼지고 수많은 아류기업들이 쓰러진 후 살아남은 기업 중심으로 IT 세상이 건설되고 있다. 집집마다 인터넷, 회사들은 인트라넷, 무선 등 세상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초기 거품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들은 본격적인 개화 국면에도 뛰어들지 못한다. 그들의 논리에 매몰되어 미래에도 주가 수익률을 따지고 있겠지만 조만간 세상은 다시 한번 성장의 논리에 말려들게 된다. 시장은 늘 기대, 즉 거품과 실망, 적 실적이 교차한다.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선호로 나뉘기도 한다. 약간의 모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당신의 자산 중 60%는 주식에 투자하고 40%는 금리에 투자하되 부동산은 삶의 질을 구현하는 실거주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자가 아닌 사람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재테크를 통해 상대적 부자가 되겠다는 발상은 신기루를 쫓는 것일지도 모른다.
재테크란 성공한 사람들의 목이지 성공하기 위한 사람들이 도구가 아닐지 모른다. 가장 확실한 길은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이다. 샐러리맨이라면 그 기업에서 임원이 되고 스톡옵션과 수억의 연봉을 받아 부자가 되어라. 벤처 기업을 설립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부는 자산 투자 수익률을 압도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몫이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선두로 나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 조기 은퇴가 걱정되어 재테크 강의를 쫓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임원이 되고 CEO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연체동물처럼 유연하게 수익을 낼 때는 투자하고 상황이 나쁘면 빠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적은 수익이라도 항상 내는 것이 옳다. 재테크라는 것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좌절, 실패라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재테크는 인간이 만들어낸 수단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롭게 예민한 제도이다. 과장하여 생각하면 인간들이 각자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벌어들인 자산을 두고 서로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마지막 전쟁터이다. 신상품과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늘 주목하라. 그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안겨줄 것이다. W를 믿습니다.